안녕. 네. 자,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이제 10년 동안 결판이 안 났어요. 그리스가 당초에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헥토르라는 사람이 너무 잘 싸워서 결국은 10년 동안을 끌다가, 이제 그 아가멤논, 네, 이라는 그 미케네 국왕이 이제 아킬레우스한테 몹쓸 짓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리스가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아킬레우스라는 명장이 자기 여자를 뺏기면서 전쟁에서 발을 빼게 되죠. 예.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아킬레우스의 동성 친구, 동성 애인이기도 했던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아킬레우스의 무기랑 갑옷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죠. 자, 그 무기빨을 받아가지고 트로이 군대를 멋지게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경고하기를 트로이 성까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버렸죠. 그랬다가 헥토르를 만나가지고 죽죠. 자, 파트로클로스가 죽으면서 아킬레우스가 극도로 분노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그 일리아스라는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는 분노예요, 분노. 누구의 분노? 아킬레우스의 분노.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브리테이스를 뺏겼을 때 분노, 아가멤논 여자를 뺏겼을 때 분노, 그리고 자기 동성 애인이자 친구였던 파트로클레스의 죽음을 보고 분노.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요? 헥토르를 죽여버리고 헥토르 그죠? 이 발뒤꿈치를 꿰뚫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전차에 끌고 트로이 성을 막 돌죠. 자랑하듯이. 그리스 신화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리스 신화 보면은 일단은 신들을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나그네를 항상 잘 대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우스든 헤르메스든 여러 신들이 나그네라든지 좀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할 때 그거를 홀대하거나 막대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죽은 자를 정중하게 장례를 지내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 신화를 관통하는 그 법칙인데 아킬레우스는 그걸 어긴 거죠.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훼손했죠, 막 끌고 다니면서. 자, 이거를 본 이제 프리아모스라는 그 헥토르의 아빠는 처음에 기절했다 그랬죠. 근데 그날 밤 아킬레우스를 찾아와가지고 시체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아킬레우스 손등에 키스를 했죠. 차마 못할 짓을 했네. 자,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에 통사정을 했고, 아킬레우스는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서 헥토르의 시체를 내줬어요. 헥토르는 이제 다시 트로이 성으로 들어가서 헥토르의 시체를 장례를 지냈죠? 자, 우리 그리스식으로는 장례 어떻게 지내요? 그쵸. 입에다가, 입이나 눈이나 이런 데 금화를 놓고 화장을 하죠? 네. 자, 근데 그 화장할 때는 그리스든 트로이든 전쟁을 계속 한다 그랬어요? 그런 세레모니를 할 때는 전쟁을 멈춘다 그랬죠? 그래서 살인자였던 아킬레스도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운명의 장난처럼 프리아모스의 막내딸이었던 폴릭세네를 보고 반하죠. 아킬레우스가. 그리고는 그 폴릭세네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파리스라는 그 잘생긴 청년이 그 얘기를 들었죠. 자, 그리고서는 여동생한테 너 어디 가냐 물어서 아킬레우스의 위치를 알아내고 아킬레우스가 방심한 틈에 활을 쏴가지고 아킬레우스 어디를 맞췄어요? 발뒤꿈치를 맞췄죠. 네, 그렇게 해서 아킬레우스가 죽죠. 불사인데 유일하게 약점이었던 부분을 공략을 당하면서. 자, 그 이후에 트로이 전쟁은 이제 그리스도 트로이도 어디도 승리를 못 거둔 채로 이제 그리스가 돌아가는 듯이 보였는데 그리스 군대가 돌아가면서 목마를 하나 선물로 바닷가에 놓고 갔죠. 자, 그런데 이 트로이 목마가 그리스군이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겠다는 표시로 생각을 한 트로이 사람들이 트로이 목마를 자기네 성벽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들여놨죠. 자, 그날 밤 파티가 열렸어요. 다들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리스 군대를 물리쳤다 하고 방심하고 잠들었어요.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트로이 목마 아래서 밧줄이 하나 내려왔죠. 오디세우스라는 그 꾀돌이가 이제 그리스 군대를 이제 안에 트로이 목마에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문지기들을 다 제거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서 저기 해안가 주변으로 숨었던 그리스 애들이 군대에게 연락을 해서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로 진입을 하죠. 이때 트로이의
사람들이 저항을 하다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거나 다 도망을 치죠.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자기 그동안 너무나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가게 돼요. 대부분은 다 잘 돌아가는데, 자, 우리 그 꾀주머니, 지혜로웠던 오디세우스는 신탁의 예언대로, 그렇죠. 이미 전쟁하고 10년 지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니까 몇 년 걸렸을까요?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마녀 키르케가 사는 섬에 가기도 하고,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어떤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튼 거기서 순환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집에 가는가 싶었더니 또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탈리아까지 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들을 겪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이걸 또 다 얘기하면 또 수업 시간에 한 달을 또 소모해야 돼가지고,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10년간의 여정, 그 여정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오디세이아라고 불러요. 요거를 그리스 번역에서 뭐랄까 좀 유명하신 천병희 교수라는 분은 오디세이아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오디세이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 영어로 쓰면 그냥 오디세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본 만화를 어떤 유튜버가 일본 만화에 대해서 1950년대부터 2026년까지 차례차례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그 유튜버가 일본 애니메이션 오디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로 떠나는 여정. 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처럼 어딘가 과거나 뭔가 파헤치고 싶은 뭔가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행이나 모험을 오디세이라고 불러요. 인문학 오디세이. 그런 오디세이란 말들을 간혹 이제 볼 거예요. 너희 살면서. 네. 어디론가 떠나는 여정, 모험을 뭐라고 부른다? 오디세이. 영어로 오디세이, 그리스어로는 오디세이야. 네. 자, 오디세우스는 10년이 걸렸는데 미케네 왕이었던 아가멤논은 자, 트로이를 무너뜨리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아가멤논이 여자 욕심이 또 많아가지고 이 트로이 왕이었던 프리아모스의 딸, 얼굴 아주 예쁘고 예언을 잘하는 딸이 있었죠. 카산드라가 있었죠. 이 카산드라는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아폴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누구도 카산드라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아가멤논이 그 카산드라를 자기 섭으로 삼았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아가멤논은 사실 부인이 있었죠, 그리스에. 그죠? 자, 그 부인 혹시 기억나요? 헬렌의 언니였던 클리타임 네스트라였죠. 그죠? 자, 근데 아가멤논이 그리스를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이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은 남편이 떠나기 전부터 식어 있었어요. 왜 식었지? 그쵸? 그쵸? 딸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죠. 저 미친놈이. 자, 그래서 자, 이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이 자리를 비운 틈에 이미 애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기스토스라는 애인을 만들었죠. 트로이는 멸망했어요. 그리스의 공격으로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완전히 멸망한 거. 그거는 이제 신화 속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 문명이 있었다는 건 밝혀졌어요, 고고학적으로. 근데 트로이 전쟁이라든지 거기 나온 헥토르나 이런 인물들은 우리나라 단군 신화의 단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떤 그런 정치 연합체나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신화니까 사람들이 신화를 또 완전히 다 허무맹랑한 얘기로 여기진 않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이 아이기스토스라는 이 남자친구가 클리타임네스트라한테 있었는데 자, 남편이 카산드라라는 애인을 만들어 왔다 그랬죠.
참 꼴불견이었어요. 자, 그래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자기 애인이었던 아이기스토스랑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자,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가멤논은 어떻게 죽습니까? 물어봤더니 자, 어떤 신탁이 내려왔냐면 아가멤논은 물에서도 땅에서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공중? 어?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곳 어딜까요? 요 그리스나 로마 유적 같은 데 가보면은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거든요. 자,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자,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자, 거기는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 숨어있던 이 아이기스토스가 나타나가지고 아가멤논을 뒤에서 찔러요. 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숨어있던 클리타임 네스트라도 자기 남편을 또 찌른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곳에서 아가멤논이 죽임을 당해요. 카산드라는 또 이걸 예언했어요. 하지만 아가멤논 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카산드라는 쫓겨나게 되죠. 자, 이제 클리타임 네스트라랑 아이기스토스 세상이 됐어요. 아이기스토스는 클리타임 네스트라의 그러니까 왕비의 남편 자격으로 미케네의 왕이 돼요. 자, 아주 계산을 잘한 거죠. 예. 미케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미케네 왕비를 애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근데 문제는 아가멤논은 자식들이 더 있었죠. 자, 이피게네이아 말고 두 번째 딸이었던 엘렉트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오레스테스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엘렉트라는 갈등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언니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 것 자체가 잘못한 거죠. 자, 근데 이 엘렉트라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냥 아버지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좀 이성적으로 많이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문제죠. 이 집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너희도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딸들? 그쵸? 네. 근데 좀 많이 사랑했어요. 아빠를 보면 가슴이 뛰는 나이 차가 있죠. 네. 근데 자기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를 죽인 거예요. 남자친구랑. 자, 엘렉트라는 고민에 빠져요. 내 사랑하는 아빠. 내 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빠를 엄마가 죽인 거예요. 엄마가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왕자리는 엄마의 남자친구가 가져갔어요. 미키네 왕자.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는 옆에 코린트라는 그 동네로 쫓겨갔었는데 이 남동생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가 짝짝꿍짝 계략을 짜가지고 자, 이 미켄으로 돌아와서 엄마 클리타임 네스트라랑 엄마의 남자친구 아이기스토스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이 유행해요. 딸이 아빠를 아주 사랑하는 거. 딸이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를 경쟁자로 느껴요. 아빠가 사랑할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한테 아빠를 뺏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빠를 놓고 엄마랑 질투하는 그 딸의 심리,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있어요. 예. 딸들이 아니라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본 적 있어요, 혹시? 어렸을 때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질투난다거나, 엄마가 아빠만 이렇게 사랑하거나, 아빠가 엄마만 좀 이렇게 좀 이러면은 딸들이 가서 질투를 부리거나 하는 부분. 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이런 거를 물론 어렸을 때 잠깐 이성적으로 발달이 안 됐다 때니까 본능적인 거니까 엘렉트라 컴플렉스 할.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아들이 이제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를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례도 한번 볼게요. 여기
테베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자, 페니키아 왕 아게누르의 아들이었던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세웠던 테베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예, 이 테베라는 나라는 손이 좀 여기다 쓸게요. 빨간색으로. 라이오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라이오스에게는 아름다운 이오카스테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오카스테는 이 테베의 시조였던 하르모니아라는 테베의 왕비, 그 자기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할머니로부터 늙지 않는 목걸이를 물려받아가지고 나이가 좀 먹었는데도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던 미인이었어요. 뭐 그렇겠죠? 네. 자, 근데 이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당연히 사랑했으니까 자식이 태어나요. 그 아들이 아들이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라이오스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아들은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완전 막장이죠. 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라이오스가 겁이 덜컥 났어요. 이거 진짜 얘 잘못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식탁이 틀린 적이 있나요? 히오스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라이오스가 자기 아들을 자기 신하에게 넘겨요. 얘를 산으로 데려가서 죽인 다음에 버리라 그래. 불쌍하죠. 그래서 이 라이오스의 신하가 라이오스의 아들을 깐나나기를 데리고 산으로 가요. 이오카스테는 이거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깐나나기를 엄마한테서 뺏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엄마 난리를 치겠죠. 이때부터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져요. 자, 이러고 있을 때 이 라이오스가 아무튼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아들을 버리라 그랬는데 신하가 차마 깐난아기를 보니까 이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깐난아기 죽이라는 명령 받아서 죽일 수 있어요? 꼭 엉엉 우는 아기를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신하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에이 그냥 내가 직접 죽이진 못하겠고 냅두면 죽겠지 해가지고 이 아이 발목에다가 뭐 일설에 의하면 발목에 구멍을 뚫었다고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발목을 칭칭 감아가지고 얘를 나무 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다 그래요. 그럼 애가 막 뭐 정신없이 울었겠죠, 막 앙앙거리고. 자, 그리고서 신하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애가 확실히 죽은 거를 본 거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그 아이가 앙앙 우는 소리를 이 코린트라는 이 동네 양치기였던 목동이 발견을 해요. 아기가 울고 있네? 그래서 그 줄을 풀어요. 그 다음에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 이 코린트의 왕이었던 폴리보스 그리고 멜로페라는 그 왕비였어요. 이 부부에게 이 아기를 가져다 줘요. 이 부부는 서로 사랑했지만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때마침 목동이 이 부부가 자식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어린 아기를 그 왕과 왕비한테 데려다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왕과 왕비가 이거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이 왕 폴리부스와 멜로페, 코린트의 그 왕과 왕비의 손에 의해서 크게 돼요. 그리고 폴리보스는 이 아이가 너무나 이뻤고 늠름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자기 왕자리를 물려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 아이는 처음에 그 신하가 이 발을 동동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놨다 그랬죠. 그랬다가 이 똥이 밧줄을 풀었기 때문에 발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부어 있었겠죠. 땡땡.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부은 발이란 뜻의 오이디푸스예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맞아요.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이디푸스. 뜻은 뭐라고요? 부어있는 발이란 뜻이. 자,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발이 부어가지고 아무튼 도착한 다음에 운이 좋게도 이 코린트의 왕자로서 자라게 돼요. 자기가 실제로 그리고 폴리부스랑 멜로페가 친엄마 친아빠인 줄 알고 자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오이디푸스가 그 자기 운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명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델포이로 가죠. 아폴론을 모신. 자, 델포이로 가가지고 신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충격을 받고 이 델포이 신전이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 테베에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아들을 비정하게 내버려버린 그 왕 라이오스가 이오카스테 자기 왕비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새로운 여자들을 첩으로 막 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오카스테랑 라이오스의 사이는 더욱더 안 좋아졌겠죠? 결혼의 여신 헤라가 이 상황을 목격을 하고 저 라이오스 안 되겠네.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깨고 저 마음대로 척지를 한다고? 자, 너 혼 좀 나봐라. 자, 그래서 이 탭에 괴물을 한 마리 보내요. 이 괴물은 얼굴은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은 사자의 몸이에요. 그리고 날개가 달렸어요. 자, 스핑크스라고 불리는 이 괴물을 그 저기 탭에 보내죠. 네. 그리고서는 탭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스핑크스가 그 탭의 탭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산 위에 골짜기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 탭에를 들어가려는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통과인데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맞추질 못했고 수수께끼 맞추지 못하면 스핑크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테베는 순식간에 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공포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테베를 지나가려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테베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게 되고 자, 이때 또 마침 테베에 또 전염병이 또 막 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테베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라이오스가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래서 테베를 나와가지고 자, 그리스 사람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러 가는 곳 어디라고요? 델피. 영어로 델피고 그리스어로는 델포이예요. 이 델포이의 태양신 아폴론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또 받아요. 자, 이 신탁을 이제 받으러 그 가는 길, 아직 받은 건 아니고 가는 길이었는데, 자, 마침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고 내려오는 누굴 만났을까요? 오이디푸스를 만나요. 자, 라이오스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마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부가 마차를 끌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라이오스가 타고 있었는데 오이디푸스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라이오스가 뒤에서 굉장히 험하게 야 비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이디푸스가 거기다 대고 뻑 서가지고 테토남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신이랑 아버지의 말만 듣습니다. 자 자기 아버지지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라이오스가 화가 나가지고 비키라니까 하고 칼 빼가지고 말에서 내려 덤벼들었어요. 자, 근데 오이디푸스는 보통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리춤에 찬 칼을 들고 자, 라이오스 왕의 칼을 피하고 라이오스를 푹 찔러서 죽여버리게 되죠. 첫 번째 실타기 맞아 들어갔죠. 자, 라이오스 왕이 죽은 다음에 라이오스 왕의 말을 끌던 그 마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라이오스 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왕이니까. 자, 근데 아무튼 놀라가지고 그 길로
말을 타고 도망을 와가지고 이오카스테한테 보고를 해요. 마부가 또 나왔죠. 자, 라이오스 왕이 도적대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저는 노력을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누가 봐도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마부는 그 길로 테베에서 자취를 감춰요. 자, 이제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을 죽여버린 다음에 그 신탁을 듣고 싱숭생숭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한다니. 내가 코린트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죽이고 엄마랑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나는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 그래서 우리 오이디푸스는 코린트를 떠나기로 해요. 자, 떠나기로 하는데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헐레벌떡 도망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행인을 붙들고 묻죠. 왜 도망쳐 나오느냐? 자, 내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저 테베로 갈 뻔했는데, 테베로 가는 게 무슨 문제인데? 자, 테베로 가면 수수께끼를 내는 괴물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스핑크스를 만나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 못 풀면 죽는다. 오이디푸스가 나 수수께끼 잘 풀어. 내가 가봐야겠다. 자, 그래서 델피에서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코린트로 가지 않고 테베로 가죠. 자, 스핑크스를 만나죠? 자,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요. 어떤 수수께끼를 냈죠?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 때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거는 뭘까요? 인간이죠, 인간. 왜 어렸을 때 네 발로 기어요? 아침에는. 갓난아기니까, 그죠? 그리고 점심 때는, 한창 때니까, 청년 때니까 걸어 다니죠. 그 나이 먹어가지고 저녁 때는 지팡이 짚고 세 발로 걸어 다니는 거죠. 자, 스핑크스가 이 수수께끼를 푼 오이디푸스 얘기를 듣고 쪽팔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자살해요. 자, 스핑크스를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서 오이디푸스 인기가 급상승. 자, 그러면서 오이디푸스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되고, 자, 때마침 라이오스 왕이 테베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테베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이디푸스는 왕이 된 다음에 죽은 라이오스 왕의 왕비를 마주치게 돼요. 근데 얼굴이 그 하르모니아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아주 젊고 아름다웠다 그랬죠? 자, 그 이오카스테한테 반한 오이디푸스가 신탁의 예언대로 누구랑? 이오카스테랑 결혼을 하게 되죠. 모르고 결혼한 거죠. 지금 알았다는 얘기 전혀 하질 않았죠? 네. 그래서 자식을 또 쑥쑥 낳아요. 아들이 엄마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막 낳은 거죠. 네. 신화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서 여러 또 자식을 낳고 테베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 어느 날, 자, 문득 테베에서 또 가뭄이 들어요. 농사가 막 안 돼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게 꽤 오래 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 늘 하던 대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델포이를 찾아가죠. 네. 자, 델포이를 찾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지금 이 테베 안에는 전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살인자가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걔를 쫓아내야지만 테베의 이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자, 오이디푸스가 이 테베 전역에 명령을 내려요. 라이오스 왕의 살인자를 잡아와라. 그 살인자를 잡아오면 내가 그자의 눈을 뽑아버리겠다. 자, 이런 약속을 호언장담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전염병은 계속되고 가뭄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가지고 테베에 당시 장님이지만 예언가로 유명한 테이 레시아스라는 장님 예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테이레시아스를 부르죠. 그 다음에 그 장님 예언가한테 물어봐요.
자, 도대체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자가 테베에 어디 있고 누구냐? 자, 그랬더니 테이리시아스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이디푸스가 화가 많이 났어요. 알고는 있는데 말을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자,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저 장님, 저 예언가로 거짓말 치는 저 사입이 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테이레시아스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테이레시아스도 사람이죠. 발끈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자,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자, 당시 오이디푸스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라이오스를 죽였다니. 저 완전 엉터리 맞네. 자, 테이레시아스가 3일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3일만 시간을 주면, 자, 지금 오이디푸스 왕이 라이오스를 죽였다는 증인을 3명 데리고 오겠다고. 자, 그 3명 누구였을까요? 먼저, 라이오스 왕이 오이디푸스를 죽이라고 시켰던 신하 있죠? 자, 그 신하를 불러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신하한테 어떻게 오이디푸스를 버리게 됐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얘기하게끔 해요. 자, 그리고 그 버려진 오이디푸스를 그 폴리보스 왕, 코린토스 왕에게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목동이었죠. 그죠? 자, 이 목동한테 가가지고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동은 자기가 코린트의 왕에게 이 오이디푸스를 데려다 줬다는 사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오이디푸스는 그동안 친아빠인 줄 알고 있었던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와 멜로페가 자기의 엄마랑 아빠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도망갔던 마부 있죠? 라이오스 왕을 지키던 마부를 페이레시아스가 데리고 와요. 자, 마부가 그 자리에 나타나자마자 오이디푸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자가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자, 이제 뭔가 상황을 대부분 다 알게 된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엄마 이오카스테가 분명히 라이오스 왕은 도적대에게 죽었다며 제가 처벌받을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오카스테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매서 자살을 하죠. 자기 남편이면서 아들. 그죠? 자, 오이디푸스는 이 모든 사실을 이제 드디어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자, 범인을 잡으면 눈을 뽑겠다 그랬죠. 자기 눈을 자기가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그만 칼로 자기 눈을 찌르죠. 자, 이렇게 해서 오이디푸스는 죽지는 않고 장님이 돼요. 그리고는 테베에서 이 라이오스 왕의 살인자를 쫓아내야지만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이자 아내였던 이오카스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안티고네의 불축을 받아가지고 테베성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오이디푸스는 그래도 자기를 아껴주는 딸 곁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자, 이게 소포클레스라는 그리스 비극 작가의 유명한 그 비극 오이디푸스예요. 앞으로 너희 크면서 뭐 연극, 뮤지컬 수도 없이 많이 회자되는 이 오이디푸스 얘기를 어디선가는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 봐봐. 이게 2000년대 초반 200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올드보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너희 최민식이란 배우 들어봤어요? 최민식. 예. 참여에 나왔던 아저씨. 예. 자, 그 아저씨가 이제 올드보이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선생님 봐봐. 요약을 간단하게, 이게 19금이에요. 근데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그 최민식 아저씨가, 어, 저기,
아주 오래전, 20년 전에, 그 당시 이제 처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최민식은 나이 한 40대 중후반에 굉장히 좀 중년으로 나오는데, 그 최민식 아저씨가 20년 전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직원으로. 근데 그 학교 안에서 남매, 그러니까 자기 친 누나랑 친 남동생이 얼레리 꼴레리 하는 장면을 봐요. 네, 한국에서. 남동생이랑 누나랑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연애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장면을 본단 말이에요. 둘만 몰래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걸 문틈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소문을 내고 다녀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막 내고 다닌 거. 자, 그래서 그 소문이 났고, 그 누나는 결국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 그 남동생은 자기 누나를 죽게 만든 그 최민식 아저씨를 원망하고 저주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 최민식 아저씨를 이제 술 마시고 어느 날 취해서 집에 가고 있는 그 최민식 아저씨를 납치해가지고 방에다 가둬요. 자, 근데 최민식 아저씨는 그 영화 안에서 외동딸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민식 아저씨를 15년 동안 그 방 안에 가둬놓고 군만두만 맨날 줘요. 다른 음식을 안 주고 배식으로 방에다 가둬놓은 다음에 텔레비 하나만 놓고 군만두만 줘요. 그 가둬놓은 방 안에. 어? 네, 맞아요. 그리고는 그 군만두를 먹고 15년 동안 먹고 근데 보통 최민식은 막 그 안에서 죽을까도 생각해보고 이거저거 많이 걱정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텔레비 보면서 내가 나가면 복수할 거야 하면서 막 자기 섀도우 복싱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거기서 운동을 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게 15년을 헛되인지 아닌지 아무튼 보내고 나서 15년이 딱 지났을 때 이 최민식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민식은 갇혀있다 풀려 나와가지고 네. 자, 온갖 그 동네 군만두를 다 먹어보면서 돌아다녀요. 15년 동안 똑같은 군만두만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었던 그 군만두 맛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군만두를 찾아가, 이 맛을 주문시킨 집을 반드시 찾겠다 그래서 서울 인근에 있는 그 군만두 집을 다 뒤져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그 먹었던, 그동안 그 먹었던 그 군만두랑 똑같은 맛을 하는 군만두 집을 찾아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 운명적인 듯이 아무튼 만나게 된 어린 소녀를 하나 만나요. 그리고 그 소녀랑 이제 거의 아빠랑 딸뻘이었는데 어떻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최민식이 자기를 가둔 그 원망하는 대상을 찾으러 갈 때 그 최민식의 딸뻘인 여자애가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뭐 아무튼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최민식과 동행했던 그 딸뻘이었던 여자아이 그리고 막 최민식과 사랑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 딸뻘이었던 아이가 딸뻘이 아니라 진짜 뭐였어요? 최민식의 딸이었던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그 최민식이 갇혔던 것부터 나와가지고 그 딸과 사랑에 빠지고 돈만두를 먹으면서 자기를 가뒀던 사람을 추적해오는 과정을 그 어떤 사람 하나가 다 설계를 한 거예요. 자기 누나를 잃어버린 누나가 자살하게 된 그 소년이 커가지고 그런 최민식이 그렇게 갇히고 한 것들을 다 설계한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최민식과 그 유지태거든요. 그 유지태가 만나는데 유지태가 자기 누나가 죽게 된 이야기부터 그 최민식이 소문을 내가지고 자기가 누나가 죽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너를 가둬가지고 네 딸이랑 사랑을 나누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복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듣고 최민식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자기 딸인지 몰랐는데 딸인지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했어요? 눈을 찔렀죠. 최민식은 뭘 잘못했어요?
잘못된 소문을 냈죠. 가위로 혀를 잘라요. 자, 그리고서 그 올드보이 마지막 장면은 자기 딸이었던, 딸이면서 애인이 된 그 아이랑 그 아이한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이를 마지막에 안아주면서 그 영화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극중에서 그 최민식의 극중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최민식의 극중 이름이 오대수예요. 뭐랑 비슷해요? 오이디푸스랑 비슷하죠? 그 영화를 만든 박찬욱 감독이 오이디푸스 신화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스 고대의 저 머나먼 신화적이나 비극이나 희극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현대에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고전들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수준이 한창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요 지금 3월, 4월 요 시즌 되면 지금도 그리스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있었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자기가 써놓은 글을 쭉 읽어요. 이런 거를 서사시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예. 자, 이 작가가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 서가지고 쭉 읽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에픽이라고 불러요. 예. 너희 이야기를 에피소드라고 하죠. 여기서 유래한 거. 자, 근데 일리아스가 900쪽이거든요. 책으로 이걸 한 사람이 계속 나와서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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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따단은 길고 딴은 어때요? 짧죠? 장단 장단 박자죠. 운율이라고 하죠. 자, 운율을 넣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서정시라고 불러요. 자, 그리스어로는 류리코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리릭이라고 불러요. 리릭. 자, 근데 서정시도 그 많은 분량을 아무리 운율을 넣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뭔가 노래 가사면 좀 더 듣기 편하잖아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보다. 근데 이것도 너무 길면은 좀 뭐랄까 좀 떨어지죠. 지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때로는 혼자 부르기도 하다, 서정시를 혼자 부르기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떼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합창 서정시라고 불러요. 류리코스 코러스라고 불러요. 네, 코러스라고 들어봤어요? 가수가 노래할 때 옆에서 나오고 뒤에서 또 그 가수의 어떤 그 음색을 돋보이기 하기 위해서 같이 불러주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걸 코러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유래한 거. 같이 부르는 거, 떼창 합창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기원전 6세기부터는 작가들이 대본을 쓰면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는 서사시 할 때는 읽었죠. 그리고 거기서 좀 발전한 게 운율 정도 넣는 거였고 사람들 여럿 모여가지고 합창으로 하는 거였죠. 그치.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 작가의 이야기를 누군가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자, 연극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스어로 행위하다, 액트라는 뜻이 드라예요, 드라. 행위의 결과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마예요, 마. 드라마가
태동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연극과 소정시의 차이점이라면 연극에는 이제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행위로 자, 오이디푸스의 감정, 오이디푸스의 대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배우가 등장을 해요. 이 배우들은 네, 표정, 몸짓, 손짓,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사시, 서정시의 내용들을 청중들에게 전달해요. 자, 처음에는 배우가 한 명이었어요. 테스피스라는 사람이 배우 한 명을 이제 그 등장을 시켜가지고 선보였는데 여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배우가 몇 명이 됐을까요? 두 명이 돼요.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오이디푸스 혼자서 이 독백을 하던 걸 오이디푸스랑 이오카스테가 나와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자, 그러다가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과 같은 사람, 중재하는 사람이나 진짜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는 중재자가 한 명 나타나요. 둘이 싸울 때 한 명이 중간에서 막 얘기해준 걸 중재라고 하죠. 그죠? 배우가 몇 명까지 늘어나요? 세 명. 자, 그러다가 이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통 연극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막 신들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연출을 해야겠죠. 거중기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는 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위에서 등장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등장해요. 자, 배우들이 그리고 연극을 하면 자, 그 배우들의 연극을 이제 무대 위에서 한다면은 그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을 관객석에서 관객들이 보는 거예요. 관객석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관객석은 처음에 나무로 만들었다가 나무가 한번 이게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거를 돌로 깎아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그 배우를 여러 사람들이 좀 수평적으로 공평하게 보려면 자, 이게 이렇게 일방적이면은 배우의 옆모습이나 다른 모습은 잘 안 보이겠죠? 그죠? 원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스타디온이라고 하고 여기 원형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도 부르죠. 들어봤죠? 자, 그리고 이 관객석은 테아트론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시어터. 오늘날에 뭐가 된 거예요? 극장, 영화관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합창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그 연극에서도 중요한 요소였는데 자, 배우가 있는 무대랑 관객이 있는 그 관객석 사이에 이 합창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공간이 있어요. 그쵸? 그 합창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그 공간을 오케스트라라고 불렀어요. 들어봤어요? 오케스트라 하면 보통 뭐 떠올려요? 바이올린이나 뭐 악기 연주하는 것들 떠올리죠? 다 여기서 유래한 말들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결말이 어때요? 안 좋죠? 자, 막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비극이라고 불렀어요. 드라마 중에서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비극. 자, 이 비극이 끝나게 되면 너희들 항상 바른 대로 살아요? 거짓말도 하고 잘못도 하고 법을 어기기도 하고 뭐 남몰래 뭐를 고충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오이디푸스는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나서 피했어요? 아니면 정면으로 거기 맞섰어요? 자기 눈을 스스로 찔렀죠.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 연극을 보면서 자, 오이디푸스가 자기 스스로를 눈을 찔러가지고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연극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신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그래서 박수 갈채를 하기도 하고 자, 재물을 바쳐요. 신들에게. 자, 그 신들에게 바치는 재물은 보통 염소였어요. 염소를 까맣게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데 염소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트라보스예요. 그리고 이 연극에서는 노래라든지 합창이 빠질 수가 없다 그랬죠.
노래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가 아오이디아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합성하면은 트라고디아라고 읽어요. 이 트라고디아가 영어로 하면은 트레지디가 되죠. 트레지디가 오늘 뭐예요? 비극이죠, 비극. 슬픈 이야기들. 자, 이렇게 무겁고 슬픈 이야기가 있다면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희극이라고 부르죠. 자, 보통 희극이 왜 재밌어요? 너 유튜브에 SNL 같은 거 나오면 본 적 있어요? 이수지 나와서 막 연기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그 왜 코미디 프로그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재밌죠? 그 왜 재밌을까요? 아? 그 왜 재밌을까요? 뭐, 얼마 전에 그 이수지라는 여자 개그우먼이 이제 대치동 엄마들 막 이렇게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흉내내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거 되게 막 웃겼어요. 근데 그 왜 웃겼다고? 그쵸. 돌려서 까서 웃긴 거 풍자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개그맨은 막 정치인들이라든지 대통령을 막 흉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웃긴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건드리면 발끈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건드리면은 안 되는 권력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는 욕하거나 막 할 수가 없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 희극을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풍자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비꼬거나 비튼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욕을 못 하는데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신 막 우스꽝스럽게 흉내내주고 하니까 그게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전혀 힘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을 나와가지고 연극을 하면 그거 가지고 웃음이 날까요? 안 난다고. 그래서 희극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를 건드리는 거죠. 그죠? 권력자를 건드리면 권력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보복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 권력자들 피해가지고 숨었겠죠. 이 꼬매라는 뜻이 시골이나 변두리를 뜻해요. 역시 아오이디아, 노래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코메랑 아오이디아가 합쳐가지고 네, 호모이디아라고 됐는데 이게 오늘날의 뭐다? 코미디. 자, 너희가 그냥 유튜브라든지 TV에서 보는 그냥 그런 코미디, 웃긴 거는 웃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대상,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보통 비꼬고 비틀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비극은 사회를 단결시켜요. 자, 슬픈 영화나 연극을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슬프고 공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그 반성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을 하는 감정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시극은 어때요? 재밌죠? 그게 근데 왜 웃긴 거라 그랬죠? 건드릴 수 없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금기시되는 것들을 비틀고 비꼬기 때문에 웃긴 거라 그랬죠. 그래서 희극이 성하게 되면 사회가 분열이 돼요. 사회가 깨진다고. 이건 좀 나중에 더 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마냥 비아냥대거나 풍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고 웃을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이 대학교 교양 수업에 나오는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요게 아무튼 앞으로 너희들 볼 영화나 연극의 기본 원류가 되는 흐름이니까 잘 알아주세요. 다 그리스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